이번 비상계엄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일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맞서서 헌법에서 제일 먼저 규정되어 있는 상권 중에 제일 먼저 규정되어 있는 게 국회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헌법 질서를 세우는 데죠. 헌법 질서를 해치려고 하는 것에 맞서서 헌법 질서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맞서서 불법 위헌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헌정 질서를 해치려고 했던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 탄핵 소추를 하는 일, 그 일이 중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헌법에 빈틈들이 꽤 있어서 빈틈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에 맞서서 헌법의 해석을 헌법 정신에 맞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탄핵을 할 때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뭐 이런 문제가 처음 부닥친 문제인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도 없고 국회의장이 우선은 의사정리권을 가지고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이런 그 해치려고 하는 우리 헌법의 질서, 헌정 질서, 그리고 채 해석되지 않은 것을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맞서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잘 지켜내고 이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 그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니까 바로 우리 외교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로 보고 나라를 불안정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곳에 사는 국민들 또 그 나라와 거래하는 우리 경제가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하지 않다. 우리가 헌법 질서 안에 있고 헌법 질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설명해서 이 국제관계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국회의장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시행한 게 모든 우리와 수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국회의장한테 편지를 보내고 또 그때부터 110 몇 개가 되는 국회의장을 다 국회에서 만났고 집단으로 만나기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헌정 질서 안에 있다. 우리나라는 위기 극복 DNA가 굉장히 강한 나라다. 식민과 분단, 전쟁, 가난, 독재를 이 국민들이 다 극복해온 나라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국회의장 특사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여야 같이 해서 그때 그 당시 여당 의원들에게도 이거는 국제적인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설득을 해서 여야가 같이 국회의장 특사로 나가기도 하고 저도 그 이외에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외교 관계 또는 우리나라의 외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내는 일, 그래서 나라의 불안정성을 줄이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죠. 또 하나는 비상계엄이 터지니까 바로 국민들 확 움츠려듭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국내 경제가 더욱더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과정을 그 짧은 기간에 겪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 경제가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고 우리의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걸 보이려고 여야 대표 회담, 국회의장과 회담도 하고 여야 의정 이런 틀도 만들고 거기에서 추경도 편성을 하고 추경 제출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아마 그때 17일인가 걸렸는데 제일 빨리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18년 동안 못 해왔던 그 연금 개혁도 합의해서 이루어내고 이런 국민들에게 우리 민생을 위해서 우리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정치권이 이렇게 합의해 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 두 번째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불안정성을 최대한 덜어내는 일, 또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일,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 일, 이런 일들에 주력해서 그 기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우리 국회 사무총장이 더 예민하게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또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늘 뭐 저한테 의장님은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어디로 숨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국회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근데 여러 번 들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하게 느꼈던 거는 저랑 아주 가까이 지내는 장성 출신의 예비역 장성인데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김용현 장관 되는 날 지금 인사할 때도 아닌데 김용현 씨를 장관으로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가능성도 그 한쪽 편에 둬야 됩니다. 그렇게 전화를 와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나? 근데 커다랗게 보면 지금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 택도 아닌 소리.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능성 완전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죠.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이렇게 주변에서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사무총장도 그걸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개헌법이나 이 개헌 관련 헌법 조항들을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개헌법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헌법에 보면 그때 이제 한번 쭉 점검을 할 때 국회에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 쪽 비상계엄을 하는 쪽은 지체 없이 계엄 포고를 했다는 것을 국회로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국회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때 봤던 그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해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딱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비상계엄을 딱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동시에 쫙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6월 5일 날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러면 국회의장이 되면 바로 대통령은 축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뻐서가 국회의장이 이뻐서가 아니고 입법부와 행정부, 특히 성과를 내야 되는 행정부 수반의 입장에서 보면 입법부의 협조가 너무나 필요하거든. 특히나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야당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그러려면 국회의장 되면 바로 축하 전화한다. 축하 전화부터 해야 되는 건데 축하 전화가 안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를 하잖아요. 네. 현충원에 갔어요, 행사. 그럼 이제 다 서 있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들어와서 인사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나하고 인사를 하게 됐어. 악수를 하는데 거기서라도 축하합니다 하면 될 텐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국회를 엄청나게 무시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국회를 오기 싫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국회 개원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2대 국회 개원식. 보통 6월 달에 해요. 제일 늦었던, 지금까지 한 제일 늦었던 날이 7월 16일이에요. 7월 17일이 제헌절이기 때문에, 제헌절 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은 국회를 개원도 하고. 그런데 제헌절 전날도 잡았는데 그때도 못 온다고 그래서 못 했어요. 그래서 미뤄가지고 9월 2일 본회의 시작하는 첫날 한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또 대통령이 그걸 또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개원식에 안 온 대통령은 없어요. 역대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안 온 적은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든지 맞춰서 하는 거. 시간을 몇 번 맞추려고 했는데도 결국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면
국회의원들이 소리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싫다. 그래서 국회 안 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국회 안 오는 거지. 그 다음에 예산 시정연설. 그것도 국회에 대통령이 꼭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설명을 해야죠. 근데 그것도 결국 안 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아주 정식으로 의장석에 서서 예산은 국가를 또 국민에게 1년 내가 어떻게 살림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대통령에게 들을 권리가 있다. 근데 안 오는 것은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세게 비판을 한번 했죠.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날 비상계엄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동안 국회를 이렇게 무시한 게 그뿐이 아니잖아요. 각 부의 장관들 또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어요? 막 그냥 맞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던 과정이 있어요. 아, 이게 이런 일을 하려고 국회를 이렇게 무시했구나. 그 사람들이 뭐 알든 모르든 대통령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겠죠. 국회에 그냥 막 대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때부터 헌정 질서를 이제 무시하고 이런 조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네. 그래서 딱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그럼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됐는데 엄청나게 준비했겠는데.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법률가고 그래서 정말 이거 오늘 중으로 끝내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끝내지 못하면 내일 아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오늘 중으로 끝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겠다. 흠 없이 처리해야 돼. 그런 생각을 동시에 쫙 가지면서 국회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차가 틀리지 않게 그리고 국회가 정해놓은 절차 그대로를 밟아서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해봐야 무효선언하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수기를 해가면서 절차를 잘 검토하고 했던 거죠. 80년 비상계엄을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때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죽는다. 이게 탁 있으니까 오히려 가슴이 촥 가라앉더라고. 나 개인의 문제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나라가 후퇴하고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정말 오늘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트기 전에 끝내야 된다. 계엄군이 국회 진주에 있는 모습을 출근하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 시작하면 이게 그날 유혈 사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트기 전에 비상계엄 해제 끝내야 된다. 그리고 절차적 험이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걸 다짐하면서 왔죠. 그러니까 저는 공관에서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 이제 저희 경호관이 있는데 경호관한테 공관 앞에 누가 안 왔는지 봐라. 계엄한 쪽에서 보면 제일 먼저 잡아야 될 사람이 국회의장이거든.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의 소집권, 의결권, 뭐 의사 정리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국회의장을 잡으면 국회에서 의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대상이 나라고 바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경호관한테 공관 문 앞에 누가 와 있는지 봐라.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나왔죠.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국회에 딱 도착하는 그 시간이 출발한 게 10시 37분, 도착한 게 10시 55분쯤 돼요. 원래 산문 의원회관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렸다고 해서 글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에 문은 닫혀 있었고 경찰 버스가 후진해서 딱 막는 시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나가서 야단을 칠까, 문 열라고 야단을 칠까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내가 잡혀가면 아무 소용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뒤로 가자 그래서 뒤로 가서 담을 넘었는데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도
여기서 한 40분 회의를 했어요. 절차를 다 좀 살펴봐야 되니까. 풀어야 될 그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게 11시 57분, 58분. 그때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첫 기자회견 메시지를 날렸죠.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대처해 나가겠다. 국민은 안심하고 국회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빨리 모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거를 우원식 TV와 나중에 국회 방송이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없어가지고 우원식 TV로 이제 중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날 제 우원식 TV가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그날 조회수가 60만이었어. 이제 국회 방송이 들어오고 해서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 내 위치가 노출됐잖아요. 요 뒷방에서 했거든. 그러니까 위치가 노출되니까 빨리 숨어야 되니까 여기서 5층으로 올라가서 우리 그 비서관들이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6층, 7층은 너무 멀다. 혹시 엘리베이터가 막히면 걸어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5층 정도가 좋겠다.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는 방이 좋겠다. 그래서 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가 농해수위원회 전문위원 방이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숨었죠. 그 사이에 우리 직원들이 빨리 의장님이 방에 불 켜고 들어갔으니 이걸 위장해야 된다. 어디인지 모르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전체 불을 다 켰어요. 그날 국회 불이 훤하죠. 그 민주주의를 지킨 불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저를 감추느라고 다 킨 불이에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켜는 게 아니고 각 방마다 다 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다니면서 불을 켜고,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고 감추고 체포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 20분 채 안 되게 기다려 한 12시 20분 좀 넘어서 과반 가까이 본회의장에 모였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회의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회의장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으로 내려와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죠. 처음 들어와서의 어려움은 이런 거였어요.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을 한 쪽에서 지체 없이 계엄을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어요. 그 통고가 오면 그게 안건이에요. 그럼 국회가 통고온 계엄을 안건으로 삼아서 그게 적법한지 틀린지 맞는지 그거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부를 판단해 줘야 되거든. 근데 통고가 오지 않았어요. 통고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안건이 없는 거거든. 안건 없는데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냐.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계엄령은 발동을 해서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미 비상 상황에 돌입해 있는데 그거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근데 절차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있다. 안건 없이는 본회의 소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건 없이 할 수가 있냐. 또 한편에서는 이미 계엄령이 공포가 돼서 계엄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걸 기다리고만 있냐.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막 됐죠. 그리고 거기에 지체 없이가 뭐냐, 지체 없이가. 즉시면 즉시고, 지체 없이는 뭐냐. 그게 3일까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3일 기다리란 말이냐. 3일 내에 안 오면, 3일 넘어가면 그건 불법인데, 그 3일까지 그럼 기다려야 된다는 거냐. 이걸 막 논의하다 그 해결은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정리는 국회의장이 권한을 갖고 하는 거니까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므로 판단하면 되겠다. 그 의사정리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문제로 해결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계엄안 쪽에서 국회로 지체 없이 계엄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2시간이 다 되도록
지금 2시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통보하지 않은 것은 계엄한 쪽의 귀책 사유다. 그러니 우리는 절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시작해요.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법안으로 해야 될지 결의안으로 해야 될지 그 판단이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장단점이 약간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결할 수 있는 건 2가지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로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는 의사국장이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 가져오더라고. 옛날 문서 63년 64년 6.3 사태 때, 그때 6월 3일 날 비상계엄을 발동을 하고 정부가 그 시위하는 반대 시위하고 그 상황을 싹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7월 24일 날 발의해서 28일 날 통과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갖고 와서 결의안으로 하자. 그러면 전례가 있으니 똑같이 하자. 그래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넘겨줬죠. 의원들이 그거를 이제 그 안건은 제목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목에다가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의 1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해서 이 도장을 다 찍어가지고 안건으로 제출하는 거. 그래서 안건은 결의안으로, 그리고 지체 없이 통보, 요거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서 2시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저쪽의 귀책 사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끝냈죠. 그래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절차를 결의안으로 할 수 있었던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걸 이제 결정하고 이제 본회의장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섭단체가 협의하게 돼 있는 게 국회법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회의 시간을 정할 때 협의하고 한 4시간, 빠르면 4시간 후. 왜 그러냐면 부산에 누가 국회의원이 있는데 나 올라가서 표결하겠다. 그럼 표결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시간 달라고 하는데 그걸 시간을 일방적으로 땡겨서 하면 그러면 그것도 그 헌법기관의 의결권을 국회의장이 박탈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적으로 위반이 되죠. 근데 이 상황은 비상계엄 상황이어서 제가 박찬대 대표한테 1시간 주겠다. 지금 비상이니까 1시간 주겠다. 근데 박찬대 대표는 시간을 더 땡기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1시간은 줘야 된다. 추경호 대표한테 전화해가지고 1시간 주겠다고 했더니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돼요. 지금 비상입니다. 1시간 줍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협의한 거지. 그게 1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한 시간이. 그게 12시 28분에 통화를 했으니까 한 2분쯤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의원들은 빨리 하자고 그러고. 근데 33분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어요. 그게 나한테 전달돼서 이제 더 급한 상황이 됐잖아. 그래서 추경호 대표한테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사정이 변경됐다. 더 비상한 상황이 돼서 30분 당긴다. 근데 이제 추 대표는 아직 사람들이 못 들어갔으니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미 2차례 문이 잠깐 열렸었거든요. 우리 사무총장하고 경호기획관이 앞에 가서 난리를 쳐서 요번에 이제 통화한 것도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졌습니다만 2차례 열렸다가 닫혀진 상황에서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여당인 추경호 대표가 경찰하고 이야기해서 열고 들어오는 게 낫다. 정 안 되면 담 넘어와라. 나도 담 넘어왔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1시가 된 거예요. 1시로 본회의 시간을 정했는데 개회는 앞으로 땡겨도 괜찮겠나. 그랬더니 정명호 의사국장이 개회 시간을 1시로 정한 거는 첫 번째 안건을 의결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의결권 문제지 개회 시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개회 시간도 줄이려고 48분에 개회 선언을 미리 해놓고 의원들 또 이제 다 할 줄 알았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직 안건이 없습니다. 또 난리가 났지.
이제 그러고 기다리다가 이제 1시까지 한 건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최초 계획대로 만약에 1시 반에 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때 결심지원실에 가서 국회법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절차를 잘못한 게 있나. 제가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 들었더니 대통령이 뭐 그런 생각했다고 그러대. 뭐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3일 정도 걸릴 줄 알았다. 그리고 해당 국무위원 의견을 들을 줄 알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국회법의 보통 법에 의한 절차를 보면 그렇거든. 근데 국회법 해설집에 이걸 국회 본회의로 바로 상정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어요. 나는 국회의장은 그거에 따라서 한 거고 그 국회법 해설지까지는 못 본 거지. 국회법을 가지고 저거 절차 위반 아니야? 그러고 검토했는데 절차 위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해제한 거고 그랬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린 건 아니고 국회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절차도 검토했고 제2차 비상계엄, 3차 비상계엄이 가능한지도 아마 판단했을 거고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랬던 비상계엄이고 자기도 뭐 걸고 하는 건데 국회에서 이렇게 해제되고 그걸 그냥 끝낼 거라고는 생각 안 했겠죠. 계엄법에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가 의결하면 국무회의는 지체 없이 해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계엄법 위반이라. 그런데 1시 2분에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비상계엄 해제의 결의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걸 정부로 통보해야 되니까 바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1시 한 50분쯤 문서 작성하고 그러느라고 그때쯤 보냈고 2시 약간 넘어서 국방부에서 확인한 거, 그 문서가 도착한 거를 봤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 그러고서도 4시가 다 돼가는데 4시까지 2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전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내가 4시에 로텐더홀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 안 하면 계엄법 위반이다. 왜 안 하냐. 빨리 국무회의 소집해서 빨리 해라. 이제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4시 반에 속보가 뜨는 게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우리가 언론이야 믿지만 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거짓말로 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석했던 국무위원한테 누구든지 확인해라. 기다렸죠. 확인하는 걸.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돼. 그래서 5시 50분이 넘어서 내가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더라고. 그게 이제 처음 통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죄송한 거 말고 비상계엄 해제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4시 반에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의원들한테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확인했다. 그리고 4시 반에 비상계엄 해제했다. 그러니 오늘은 이걸로 정회하자. 그러니까 산회하면 안 되는 게 2차 비상계엄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바로 즉시 모여야 되는데 그날 산회하면 그날 중으로는 국회 본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회를 해놓고 그러고 이제 그날은 끝냈죠. 그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2차 비상계엄 1차랑 뭐 전혀 관계가 없이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이제 대통령 권한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비상계엄을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본회의도 정회로 들어갔고 나도 들어와서 그 다음날 비상계엄 2차 비상계엄을 대비한 회의를 그날 밤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결정했어요. 국회의장은 퇴근하지 않는다. 그냥 여기서 잔다. 내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결정을 하고 그날은 이제 쉬러 들어갔는데 그게 사실 뭐 7시쯤 됐어요. 7시쯤 돼서 나도 깨니까 10시더라고. 뭐 그래도 뭐 하나도 피곤하진 않아.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그 흔적들 막 유리창 부서지는데 뭐 바리케이트 쌓여 있는 거 그런 거 쭉 살펴보면서 피해가 꽤 컸어요. 우리 직원들도 한 100명 넘게 다쳤고
그리고 기물 손상 이런 것도 거의 거의 한 7, 8천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유리창도 깨져 있고 그런 건 쭉 살펴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비상계엄 대비하는 준비에 들어갔죠. 비상계엄을 해제한 게 국회에서 의결로 해제한 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그 밤에 그 비상 상황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고, 국회의원들도 두려움 없이 담 넘어 국회로 들어왔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대한민국 참 굉장한 나라다.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때 이미 그런 평들 참 대단하구나 이랬는데, 탄핵 소추 의결을 첫 번째 의결하고 정족수가 안 돼서 투표 불성립이 됐죠. 정말 그때는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할 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해 있는데, 이런 국가적인 아주 중대한 비상계엄과 같은 헌정 질서를 허무는 일, 또 특히나 국회가 계엄군들에 침탈당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내가 그날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외국을 나가보니까 우리 한류가 대단하더라. 우리 문화가 대단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 배경에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이렇게 빨리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없다. 정말 경이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계인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훌륭한 문화가 있으니까 이게 폭발한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한류가 지금 대단해져 있는데, 이 한류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토대 중에 하나가, 기둥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인데, 이런 중대사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중대사에 대해서 표결도 못하고 투표가 불성립되는 이 형편없는 모습을 세계인들이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형편없구나. 그런 속에서 이 한류까지 무너지면 당신들 책임질 거냐. 역사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 국민에 대해서 책임질 거냐. 이렇게 질타를 많이 했죠. 근데 바깥이 너무 추웠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미 들어오려고 맘먹었던 사람들은 다 들어오고, 더 이상은 안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끌어도. 그게 이제 9시 20분인가? 그랬네. 그래서 제가 9시 20분에 끝내겠다. 바깥에 국민들이 너무 날씨가 차가워서 더 이상 있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9시 20분에 끝낼 테니 들어올 사람 들어와라. 근데 안 들어왔죠. 그래서 불성립이 됐는데 정말 마음이 정말 참담했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2차 탄핵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 내용이 정말 참담한 내용이었어요. 대통령 했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거 보면서 이 국민들의 분노에 불이 질러진 것 같아. 이 국회 앞에도 연일 국민들이 와서 응원봉 들고 하고. 근데 그날 14일 날 국회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제가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서 봤어요. 정말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눈물도 나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얼마큼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가. 그걸 그 위에서 볼 수 있었어요. 또 뭐 그런 생각도 듭디다. 아, 우리는 이런 과정에 그래도 이름이 남는데, 저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남고, 근데 진짜 힘이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힘은 저기 있는 거지. 독립운동할 때 이 무명 독립군들이 바로 그랬던 거거든.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이름이 남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그 많은 독립군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죠.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런데,
그러면 생각은 오늘 되겠네. 저런 뜨거운 국민들의 요구, 저런 절박한 요구를 국회가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회의에 임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특가가 됐을 때는 좀 뭐 복합적인 심정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먼저 알았지. 발표하기 전에. 내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숫자를 투표수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가표, 부표 이렇게 분류해놔요. 그리고 그 세는 거를, 최종 세는 거를 은행 가면 돈 세는 기계 있잖아요. 개수기. 거기다 놓고 해. 그럼 착 100표 덩어리씩 넣거든. 가만히 들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딱 앉아있는데 착착 100표야. 또 착착. 여기서 끝나면 그게 100표일지 99표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다음에 소리가 나면 넘어간 거고 안 나면 못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두 번 나더니 조금씩 착 넘어갔어. 그게 몇 표인지는 모르지만 소리가 짧게 나는 거 보니까 한 3표, 4표, 5표쯤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국장이 204표입니다.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표정 관리하느라고.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우리가 해냈구나. 국민들이 위대하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치는데 그게 이제 이게 판이 이게 치다가 잘못 치면 넓은 게 아니고 가운데 속에 이렇게 패여져 있어서 가운데를 딱 제 소리가 잘 나요. 근데 이게 옆을 치면 삑살이 나잖아. 그러면 이게 망하는 거지 뭐. 그 중요한 순간에 삑살. 근데 하여튼 이걸 치는데 저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마지막에는 이 국민의 힘을 담아서 아주 그냥 이제 우리가 이뤘다. 승리했다. 국민이 이겼구나. 뭐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아주 세게 치느라고. 우선은 이번과 같은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저는 앞으로는 불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을 해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걸 뚫고 하겠다고 생각하는 집권자들은 이제 쉽게 나타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또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이번 위헌적인 헌정 질서를 범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돼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사회 전체를 제대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했듯이 이번 이 비상계엄 헌정 질서와 관련돼 있는 세력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돼야 된다. 그 질서를 누가 훼손하거나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면 그건 국민들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헌법을 가지고 이번 비상계엄을 막았는데 그동안 보면 이 민주 질서, 헌정 질서를 잘 지키고 존중하려고 하는 집권자가 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해치려고 맘먹으면 해쳐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건 헌법의 불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헌법을 이 불안정한 부분들을 고쳐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 헌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탄핵을 한번 했고 민주정부를 세워봤고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탄핵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 보면 민주주의가 제도적 민주주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민주주의가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나? 여기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또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이 민주주의가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드는 그런 세 가지의 과제를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그야말로 위기 극복 DNA를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죠. 국민들의 힘이 아니었으면 이런 지금의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주어진 과제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역사 과정에 우리가 다 해내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회가 왜곡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것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는 확실히 좀 넘어서야 되겠다. 여기에 정치권이 제대로 잘못하면 비판도 하시고,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내 삶을 바꿔주는 민주주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가자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